자, 시작하죠. 네, 7페이지지.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문장을 쭉 붙여 읽는 연습을 한번 해봤고, 첫 시간에 그거 갖고 그 방식을 그대로 넣어서 이 지문을 한번 볼 건데, 볼게요. 문장을 잘 붙여서 인문 지문은 이렇게 읽어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읽어주면 돼. 인문, 철학 지문, 논리학 지문이 이런 구성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얘보다 좀 어렵겠지. 앞으로 볼 지문들은 요 다음 보는 지문도 비슷할 건데 계속 문장을 붙여주면서 대응시키고 연결하고 읽어야 그 의미 파악이 좀 되는 그런 글들이에요. 보겠습니다. 우선 1번 문장 전체 괄호 딱 묶어보세요. 비트겐슈타인이 1918년에 쓴 논리철학 논고는 비낙파의 논리실증주의를 비롯하여 20세기 현대 철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문장에서 포인트는 뭘까? 보통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응은 긍정이 아니야. 그럼 그렇지. 뭐 이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보통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논리철학 논고의 네모, 비트겐슈타인 동그라미 이렇게 합니다. 동그라미, 네모 이렇게. 그래서 안 된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영향을 준 거죠. 맞죠? 그죠? 영향을 준 거예요. 영향을 준 거.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러니까 이렇게요. 영향을 줬어요. 근데 우리가 이 영향을 줬다는 말을, 이 말에는 이게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얘기입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얘기입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 그 글에 뭔가 영향을 줬다라고 할 때는 좋은 영향을 줬을 때일까? 안 좋은 영향을 줬을 때일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안 좋은 영향이 하잖아? 그럼 악영향이라고 할 거야. 그치.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건 좋은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좋은 영향을 준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 영향을 받는 대상은 원래 괜찮은 상태라는 얘기예요? 문제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장을 읽잖아. 그럼 거기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해주면 참 좋아요. 실제로 안 그래. 그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상을 했더니 다음에 그게 아닌 얘기가 들어갔어. 그러면 다른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여기서 대상이 뭐냐? 그게 대상은 이거잖아요. 논리실증주의와 20세기 현대 철학. 그럼 이 논리실증주의를 비롯한 현대 철학은 뭐를 갖고 있더라? 뭔가 문제가 있더라.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비트겐슈타인이 논리철학 논고를 통해 뭐 했다? 영향을 줬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2번 문장을 보니까 실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억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문장과 문장은 끊임없이 뭐 해야 된다고? 붙여 읽어야 된다. 1번 문장에서 문제에 영향을 줬다? 그럼 뭔가 안 좋은 문제가 있으니까 영향을 줬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2번 문장을 봤더니 첫머리에 못한데 그 많은 철학적 논란이에요. 논리가 아니고 철학적 논란들이, 그러면 철학적 논란이 뭐가 되는 겁니까? 문제점. 그럼 이 철학적 논란은 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인 거예요? 논리실증자를 비롯한 20세기 현대 철학. 맞죠? 들이 언어를 애매하게 사용하여 발생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를 애매하게 사용하는 체크 한번 해보세요. 이 문장에서는 요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문장에 이게 나왔어요. 문제점. 맞아요? 그죠? 문제점이 나왔어요. 얼굴 찍힌다 이제.
이거 다른 학원 애들도 본다? 늦으면 앞으로 얼굴 다 찍힐 거다? 괜찮아요. 7페이지 피세요. 네, 계속 갈게요. 문제점이란 말이죠. 문제점이 철학적 논란이에요. 요거예요. 그럼 문제점 나오면 자연스럽게 글은 어디로 가게 되느냐? 아마 그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동의할 건데, 그럼 어디로 가요? 해결로 가죠. 솔루션. 근데 여기에서 문제점과 해결 방안 나왔을 때 보통 뭐가 중요하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정말 이게 중요할까? 이렇게 물었을 때는 중요하다고 대답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지. 다른 게 중요한 거야. 뭐가 중요하냐면 잘 생각해봐. 예를 들면 우리 언니가 남자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남자라는 존재는 늘 문제투성이야. 나도 남자지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냥 구색 맞추기밖에 안 된단 말이죠. 집에서도 아빠가 맨날 엄마한테 혼나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뭐라고 하시냐면 미안해 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 모든 남자들이 후달리는 여자들의 기술이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뭐가 미안한데? 뭐가 미안한지는 알아? 그럼 이제 그때부터 남자들이 얼버무리면서 그냥 다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때 또 여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뭘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나 이거 자체가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뭐를 얘기해 줘야 되냐면 왜 잘못했는지. 그래야 그 얘기를 해줘야 좋아 이번에 문제점을 알았군. 그럼 앞으로 고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냥 미안해 내가 잘할게 의미 없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가 선생님 저는 국어를 못해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한테 상담받아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솔루션으로 오자마자 너 국어 못해? 기출문제라도 하루에 100문제씩 풀어 이렇게 얘기했어. 그거 해결책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를 갖고 왔으면 반드시 뭐를 해줘야 돼? 분석을 해줘야 돼. 원인 분석. 그리고 그 원인 분석으로 또 뭐가 나와야 돼? 해결방. 따라서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 가는 글에서는 반드시 뭐를 확인해 주셔야 되냐면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줘요. 그리고 내가 이 문장에서 철학적 논란, 문제점, 그리고 언어를 애매하게 사용한다, 원인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럼 해결 방안은 다 말 안 해도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아니 언어를 애매하게 사용하는 게 문제점의 원인이잖아. 그럼 해결 방안은 뭐 해야 돼? 언어를 그래 애매하게 사용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문맥을 확보하는 거야. 근데 어떤 글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지만 여기에 본문의 글자 그대로 언어를 애매하지 않게 사용한다 라고 쓰지 않는다. 다른 표현을 쓰겠지. 그럼 그 표현을 보고 이게 언어를 애매하게 사용한다는 원인을 보완한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이게 문맥이죠. 그러면 읽어볼게요. 발상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언어를 분석하고 비판하여 명료하는 것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솔루션이 뭐예요? 언어의 분석, 비판, 명료화. 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언어 분석, 비판, 명료화 이걸 뭐다? 언어의 애매한 사용을 안 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게 글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 구도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원인이 중요해요. 원인 파악. 항상 원인 파악하는 거다. 알겠죠? 그럼 이제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를 생각해봐. 물어볼게. 철학적 논란. 언어 애매한 사용. 그 다음에 이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정보가 뭐가 되는 거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자. 언어의 애매한 사용이 뭐지 알아?
언어 애매한 사용. 모르는 거야. 왜 모르냐면 우리가 언어를 애매하게 사용한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단어를 잘못 사용해. 언어 애매한 사용이지. 그렇지? 부정확하게 표현해. 애매한 사용이잖아. 모호한 뜻을 말해. 뜻을 모호하게 말해. 그럼 이것도 뭐야? 애매한 사용이야. 끝을 흐려. 이것도 뭐야? 애매한 사용이잖아. 예를 들면 고소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인이라고 합시다. 내가 이 언니한테 썸을 타고 있어요. 그럼 내가 가서 뭐 하겠어요? 고백하겠죠. 응? 자, 아저씨가 고백하는 게 아니고 제가 같은 할머니라고 합시다. 아, 이거 범죄야 이거. 내가 우리 언니한테 고백을 하는데 이 언니도 나한테 약간 썸을 타고 있어. 근데 내가 고백하면 바로 우리가 커플이 될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 좋기는 한데 이렇게 얘기해. 야, 이거 좋다는 거야, 좋다는 거야. 사귀자는 거야, 말자는 얘기야. 애매하잖아. 맞지? 이것도 애매한 거야. 또는 예를 들어 사귀자 이러면 안 애매한 게 아닌데 좋은 친구 지내자. 요거 애매한 거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애매한 거야 이거. 나는 친구로 지내자고 얘기했어. 근데 듣는 사람 막 사귀자는 걸 기대하고 듣는 사람에게는 요거 약간 사귀자는 느낌 들어 안 들어? 들어. 근데 내가 그러니까 이 언니가 나한테 그 다음날 아침에 6시에 띵동 하고 알람 붙여버리니까 잘 잤어? 이렇게 보내. 그럼 내가 야 친구끼리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면 뭐야 너 나랑 가장 친한 베스트 친구 대제매 그거 사귀는 얘기 아니야? 라고 할까 안 할까? 이것도 뭐야? 애매한 거잖아. 그러니까 애매한 사용의 구체적 의미를 우리가 알까 모를까? 모르는 거야. 다음에 당연히 무슨 설명 들어가야 돼? 애매한 사용이 뭔지를 설명해줘야 돼. 이렇게 읽어줘야 돼. 이게 일단락에서 우리가 확보하죠. 돼요? 그러니까 돼? 됐지? 오케이. 두 번째 단락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포인트 맞춰놓고 읽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 그는 이 책은 논리처럼 논법입니다. 이렇게 연결 한번 해보세요. 논리처럼 1번 문장에 있는 논리처럼 논법 이렇게 연결하세요. 이거 습관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3번 문장입니다. 이 책에서 언어가 세계에 대한 그림이라는 그림이론을 주장한다. 자, 그림이론을 주장한다. 제가 끊어보세요. 생각해야죠. 땡큐.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게 뭐죠? 이거잖아.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3번 문장에서 뭐가 나왔어? 그림이론. 그럼 이 그림이론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그림이론을 통해서 뭐를 설명할 거든? 그렇지. 이렇게 할 거야. 맞지? 자, 그럼 이 그림이론이 이해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생각하고 그 뒤를 읽어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볼게요. 근데 그림이론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이론이란 언어는 세계를 뭐한다? 그린다. 이거지. 이게 그림이론이야. 그림이론. 라고 하는 건 언어가 세계를 그린다. 그렇지? 그럼 언어가 세계를 그린다는 얘기는 언어를 통해 세계를 뭐 한다는 거예요? 설명한다는 거죠. 얘기네? 그럼 얘가 뭐가 돼? 세계를 표현하는 수단. 맞아요? 얘 수단이에요. 그럼 세계는 이거네? 맞죠? 그러니까 세계라고 하는 대상은 무엇을 통해서 표현된다? 언어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표현된다. 그러니까 좀 납득이 되죠? 언어를 애매하게 사용하면 이게 애매해지잖아요. 얘가 애매해지면 대상인 세계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좀 더 하겠습니다. 이 이론을 세우는데 그에게 영감을 주었던 것은 교통사고를 다루는 재판에서 장난감 자동차와 인형 등을 이용한 모형을 통해 사건을 설명했다는 기사였다. 잠깐만요. 모형을 통해 뭐를 설명했다고요? 사건을 설명했다 그랬죠. 그러면 이 등식 그대로 설명하면 이쪽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모형 통해 그리고 모형을 통해서 설명한 게 뭡니까? 사건이죠. 아, 그러면 얘하고 얘가 원리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다. 언어를 통해 세계를 설명하는 거나 모형을 통해 사건을 설명하는 거 뭐한 거다? 같은 거다. 이 사람은 모형을 통해 사건을 설명하는 걸 보고 언어를 통해 세계를 그릴 수 있다고 본 거다. 이렇게. 맞죠? 그러면 언어하고 모형 대응돼야 돼? 안 돼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그다음에 세계하고 사건 연결돼야 안 돼? 되죠. 좀 더 하겠습니다. 4번 문장. 교통사고를 다루는 재판에서 장난감 자동차 인형 등을 이용한 모형을 통해 사건을 설명했다는 기사였다. 그런데 모형을 가지고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5번 문장 괄호 전체 묶어볼래요? 그럼 이 문장의 의도는 뭡니까? 봐요. 어떻게 얘를 갖고 얘를 설명하지? 이거죠. 그럼 이 말은 결국은 어떻게 얘를 갖고 얘를 설명하지 하고 같은 얘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설명하겠다는 물음이에요. 이렇게 그 문장을 이해하셔야 된다. 됐죠? 좀 더 합니다. 그것은 모형이 실제 자동차와 사람 등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답이 나왔다. 어떻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모형이 실제 자동차와 사람하고 뭐 하기 때문에? 대응하기 때문에. 그 실제 사람과 자동차가 어디의 구성 요소예요? 사건의 구성 요소. 그러니까 여기에 실제 사람, 미안합니다. 실제가 아니군요. 요거 이죠. 어이구나. 실제 자동차 그리고 사람에 뭐가 대응된다? 모형이 대응된다. 그러면요, 보세요. 이 말은 요걸 그대로 여기다가 가볼게요.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 언어가 세계를 구성하는 실제 무엇과 뭐 한다? 대응된다. 이렇게.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거? 이해 안 돼요? 자, 보세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수험생들의 그러니까 공부 과정을 내가 설명하고 싶어요. 공부는 차근차근 기본부터 쌓아 나가면 나중에 결국 끝에 가면 성공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학생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내가 여기다 뭘 쓰냐면, 야, 수험생이 공부하는 과정은 뭐하고 똑같냐면 운동하는 거하고 똑같아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원리나 얘가 갖고 있는 원리는 같아야 돼, 달라야 돼요? 같죠. 언어는 세계를 그리는 거야 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형으로 사건을 설명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언어와 세계의 관계나 모형과 사건의 관계는 뭐하다? 같다. 동의하죠? 그런데 이 모형이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모형이라는 게 사건을 구성하는 자동차나 사람하고 뭐하기 때문에? 대응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대응. 그러면 똑같은 원리니까 언어가 세계를 구성하는 것들에 뭐한다? 대응된다?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럼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됐죠? 한 번 더 갑시다. 다음 8번 문장. 7번 문장. 그는 언어도 이와 같다고 보았다. 그렇죠. 이와 같다는 얘기는 이 원리와 이 원리가 똑같다. 그럼 이와 같다에다 밑줄하세요.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쓸래요? 이렇게 써야죠. 언어가 세계를 구성하는 것을 뭐 된다? 대응된다. 이렇게 써야죠. 이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썼어요? 자, 오늘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지금 쓴 거 그대로 놓고 쭉 읽어가야 돼. 그래야 그 복습이 되는 거야. 지난 시간에 복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죽어야겠는데? 자, 저 다 했어. 운동 하려면 복습해야 되잖아요. 해요, 안 해요? 하죠. 그쵸? 근데 왜 안 해요? 근육 늘리려면 집에 와서 개인 운동 해야 돼요. 내가 옛날에 PT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2019년 여름에 PT를 받았어요. 그죠? 2019년 여름에 PT를 받고 한 몇 회 받았더라? 30회. 그래서 완전 몸짱 정도는 아니지만 몸이 상당히 좋았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 내가 몸이 더 좋을 수 있었는데 왜 그러니까 더 좋을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그러니까 물론 중간에 이제 하다 이제 그만두기도 하고 몸이 더 좋을 수 있었는데 약간 부족했던 이유가 PT 받을 때만 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코치가 그랬거든. 회원님 여기 PT 받으시면 꼭 나머지 날은 개인 운동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이런 막 근육이 붙잖아요. 근데 복근 운동도 할 거 아니야. 근데 복근 운동은 사실 PT로는 안 되거든. 이게 개인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PT만 받고 개인 운동은 시간이 없어 못했어. 그러니까 근육이 붙잖아. 배도 같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왜 그 있잖아. 단단한 저녁적 아저씨 몸매. 그래서 내가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다시 슬림하게 몸을 다시 만들었는데 똑같아요. 개인 복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이해되죠? 자 계속 가죠. 네 8번 문장. 언어가 의미를 갖는 것은 언어가 세계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8번 문장 밑줄 하시고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다시 말해. 그럼 다시 말해는 언제 쓰는 겁니까? 이거 답안 표지예요. 다시 말해라고 하는 표현은 이렇게 쓰는 거죠. A 다시 말해 B 같은 거죠. 그러면 그 지금 내가 괄호묶으라고 하는 문장 8번 문장 언어가 의미를 갖는 것은 언어가 세계와 대응한다 라는 말은 뭐하고 똑같다? 언어가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그때 언어가 세계와 대응한다 할 때 세계 대응 밑에 뭐라고 써야 됩니까?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묶어야죠. 맞죠? 그리고 납득해야지. 이쪽으로 올게요. 여기 보세요. 얘가 얘를 설명하려면 여기에 존재하는 얘들이 뭐 하기 때문이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없는 것이 대응돼. 그러면 얘가 얘를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똑같은 거죠. 언어가 세계를 그릴 수 있다. 이 그린다는 얘기는 뭐하고 똑같다? 설명과 똑같다. 그럼 설명하려면 여기에 존재하는 것들을 뭐하고 있어야 된다? 대응하고 있어야 된다. 맞죠? 그러니까 이때 여기서 대응한다는 얘기는 세계에 뭐하는 것들에 대응하는 거다? 존재하는 것들에 대응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다? 언어가 세계에 존재하는 것을. 그럼 이 말은 내가 이게 가능하겠다. 만약에 언어가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면 그건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괄호묶은 문장으로 가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냐면 언어가 의미를 갖는 것은 세계에 뭐하기 때문이다? 대응하기 때문이다. 근데 세계에 대응한다는 게 뭐예요? 이걸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거기다 대입시켜 볼게요.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그때 언어는 그럼 뭐가 없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가. 맞죠? 떨어진 거 맞아. 그치. 아, 그 얘기네. 이렇게 되면 언어는 의미를 갖는다고 했으니 이 말은 언어가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가리킨다면 이 언어는 뭐가 없는 언어이다? 의미가 없는 언어이다. 아, 깨달음 빡 하고 깨달음 없나? 언어는 그러면 1달러하게 저 애매하게 사용한다는 게 조금 납득이 돼요? 그럼 애매하게 사용한다는 게 지금까지 읽어본 걸로 따지면 어떤 경우가 애매한 걸까? 이거야 이거지. 아, 이렇게 사용하면 애매한 거겠구나. 그러면 다른 말로 바꾸면 저 애매하게 사용은 뭐가 없는 것과 똑같다? 그렇지. 돼. 납득할 수 있지. 됐어. 자, 그다음 그래서 9번 문제, 11번 문장. 미안합니다. 10번 문장. 언어는
명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개는 사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명제들과 사태들은 각각 서로 대응하고 있다. 네, 이처럼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구조는 동일하며 언어는 세계를 그림처럼 기술함으로써 의미를 가진다. 다음에 언어는 세계를 그림처럼 기술한다는 얘기는 언어가 무엇을 가리켜야 된다? 세계에 존재하는 걸 가리켜야 된다. 이게 했던 얘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럼 이제 이렇게 가겠다. 내가 거기 언어라고 하는 게 어디에 대응된다 그랬죠? 세계에 대응된다 그랬죠. 근데 언어는 어떻게 구성된다고요? 명제로 구성된다고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 세계는 뭐로 구성된다고? 사태로 구성된다. 꼭 이 글이 나오잖아. 사태들로 구성된다. 동의하죠? 그러면 이 명제와 사태는 무슨 관계가 돼야 된다? 대응 관계가 돼야 된다. 내가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 다 있어요. 여기 지금 11번 문장 얘기합니다. 명제들과 사태들은 서로 뭐 해야 된다? 대응해야 된다. 13번 문장으로 가시죠. 그림 이론에서 명제에 대응하는 사태는, 자, 그림 이론에서요. 명제에 대응하는 사태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될 논리적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얘는 뭐가 아니라고? 사실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 자, 사실의 가능성. 네, 우리 가능성이란 말 다 알잖아요. 그럼 이거는 사실이 될 수도 있고 뭐가 아닐 수도 있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사실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자, 다시. 그럼 이 논리적 가능성은 사태죠. 근데 사태가 뭐죠? 세계죠. 그럼 이 언어에 이게 이 명제,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서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여기까지 됐지. 그다음 문장 보세요. 따라서 언어를 구성하는 명제들은 사실적 그림이 아니라 뭐다? 논리적 그림이다. 왜? 여기 있잖아. 사실이 될 수 있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무슨 가능성? 논리적 가능성. 그러니까 이때 명제에 대응하는 그림은 사실이 아니고 뭐다? 논리적 가능성, 논리적 그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 아니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다만 존재하는 것이어야 된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어야 된다? 존재하는 것이어야 된다. 동의하죠? 자, 좀 더 하죠.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 사실이 되면 그것을 기술하는 명제는 뭐가 된다? 참이 된다. 오, 그럼 얘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참. 그럼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거짓. 자, 이때 주의할 거. 이때 실수 제일 많이 하는 거야. 아? 거짓은 존재하지 않는 거다. 맞아, 틀려? 아니지. 왜? 얘나 다 뭐여야 돼?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은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존재하는 거지. 이렇게 가야지. 왜? 존재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뭐 될 가능성이 없어. 사실 자체가 될 가능성이 없잖아. 이해되니? 서울대가 존재하지 않아. 그럼 서울대에 갈 가능성이 있어, 없어? 실제로 간다 못 간다를 떠나서 갈 가능성이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달대야 이런 거 못 가는 거야. 왜? 달대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지. 그 얘기야. 좀 더 할게. 다 왔다 이제. 미안합니다.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이 된다. 어떤 명제가 16번 문장이에요. 의미 있는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명제가 실제하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 언급해야 하며 그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가리키는 게 뭡니까? 사실. 다시. 어떤 명제가 의미 있는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명제는 무슨 명제죠? 의미 있는 명제죠. 의미 있는 명제가 실제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 언급해야 하며 그것에 대해서는 그럼 그것이 뭡니까? 의미 있는 명제. 의미 있는 명제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다. 맞아요? 그러면 잠깐만요. 약간 조금만 더 집중해 보세요. 그럼 이거네. 요게 뭐한 명제다? 의미 있는 명제다. 맞네. 의미 있는 명제. 맞지?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은 의미 있는 명제. 그럼 이걸 뭐라고 해야 돼? 그래서 의미 없는 명제.
그럼 의미 없는 명제라고 하는 거 뭐의 가능성이 없는 거? 사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 그럼 사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는 뭐 자체를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참 것을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쪽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겁니다. 사실의 논리적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 사실이 될 논리적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는 뭐와 뭐도 따질 수 없다?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없다. 여기까지 되죠? 됐죠? 다 왔어요 이제. 그러니까 17번 문장 들어갑니다. 만약 어떤 명제가 실제하지 않는 대상이나 사태가 아닌 것에 대해 언급하면 그것은 의미 없는 명제가 되지만, 맞죠? 의미 없는 명제가 되며 그것에 대해서는 참고시에서 따질 수 없다. 맞네요. 따라서 경험적 세계에 대해 언급하는 명제, 경험적 세계에 대해 언급하는 명제 밑줄 하세요. 경험적 세계 언급하는 명제만 뭐가 된다고 그랬죠? 의미 명제가 그랬죠? 그럼 경험적 세계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실제하는 것, 실제하지 않는 것, 실제하는 것 이렇게. 그러면 이거 전체를 여기서부터 여기 이 전체를 뭐라고 한다? 경험적 세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경험적 세계요, 경험적이지 않은 세계예요? 그렇죠. 됐어요? 자, 이쯤에서 우리가 애초에 궁금했던 게 뭐죠? 애매한 사용. 결국 애매한 사용이라고 하는 건 뭐를 언급하는 거다? 경험적이지 않은 세계를 언급하는 거다. 됐습니까? 자, 그럼 마지막 단락하시죠. 이러한 관점에서, 자, 여기 보세요. 이러한 관점이 가리키는 게 뭔데? 내 얼굴이 없어. 이런 관점. 이러한 관점에서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거. 경험적 세계를 다루어야 의미 있는 명제고 경험적이지 않은 세계를 다루면 의미 없는 명제다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읽어주는 거죠. 이게 이해야. 연습해야 돼요. 기존의 철학자들이 다루었던 신, 영혼, 형이상학적 주체, 윤리적 가치 등과 관련된 논의 여기까지 끝입니다. 는 뭐라고 됐어요? 의미 없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앞에 논의, 즉 신, 영혼, 형이상학적 주체, 윤리적 가치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경험, 비경험, 비경험, 실제, 비실제, 비실제 이렇게. 왜냐하면 그 말들이 가리키는 대상이 세계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즉 경험 가능하지 않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되죠? 이와 같은 형이상학적 문제, 이와 같은 이가 가리키는 게 뭐예요? 이거죠. 맞죠? 그리고 그걸 묶어서 뭐라고 한다? 형이상학적 문제라고 한다. 그럼 형이상학적 문제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경험. 의미 있는 명제, 의미 없는 명제? 의미 없는 명제. 그래서 21번 문장 끝에 서술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미 없는 말들에 불과하다. 그런 문제가 뭡니까? 의미 없는 말들이죠. 의미 없는 말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드러나는 신비한 것들이긴 하지만 이에 대해 말로 답변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 왜? 의미 없는 말이니까. 그래서 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고 말했다. 말할 수 없는 것 밑줄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의미 없는 명제. 또 다른 말로 바꾸시면 비경험. 오케이, 됐어. 끝. 잘하네. 이해할 수 있지. 그치? 요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야. 인문 철학 논리학 지문은 이렇게 계속 연결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됐어요? 오케이. 그럼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4번. 위트겐슈타인 이론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사태와 사실의 개념을 구별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1번에 요거 이제 이런 거 뭐 올라가서 확인해도 되는데 확인 꼭 안 해도요. 사태는요. 사태가 어디 갔어? 이거죠. 얘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이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사실과 사태는 꼭 같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사태와 사실을 구별했다. 돼요, 안 돼요? 되죠. 이해돼요? 사태 중에 사실이 있는 거니까. 그다음 2번 언어 문제를 철학의 중요한 과정에서 당연한 거고요. 3번 경험적 대상을 언급하는 명제 밑줄합니다.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의미 있는 명제. 그럼 물어볼게요. 의미 있는 명제는 참이다. 맞아요? 의미 있는 명제 중에는 참도 있고 뭐도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참이다 라고 얘기하면 틀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게 맞고 참이 될 수 있다. 이런 거 맞는 거예요. 4번 형이상학적 문제를 다룬 형이상학적 문제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의미 없는 명제를 다룬 그러니까 의미 없는 명제를 다룬 기존 철학을 비판했다. 맞죠? 기존 철학이 뭐 신 뭐 이런 것들 형이상학적 문제니까. 그다음 그림 이론으로 논리 실증주의에 큰 영향을 줬다. 예, 이건 첫 번째 단락에서 영향을 준 걸 확인했습니다. 예, 4번의 정답 3번. 5번 의미 없는 명제 밑줄 하세요. 경험 비경험. 비경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경험적이에요, 비경험적이에요? 비경험적이에요. 감각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니은 그러니까 의미 없는 명제죠. 물은 1기압에서 90도에 끓는다. 이건 경험적인 세계죠. 디귿 건전한 신체,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오케이, 이것도 뭐예요? 경험이죠. 아니 비경험이죠.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 건 일종의 가치 판단이에요. 신 무슨 뭐 윤리 이런 거 관련되는 거잖아요. 형이상학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기억 디귿 형이상학적 문제. 의미 없는 명제고요. 그 다음에 리을 스페인에서 태어난 것. 그 다음에 미음 우리 반의 학생의 절반 이상 헌혈을 했다는 것 전부 경험적인 세계죠. 검증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많은 질문을 했던 문제 6번, 7번. 일단 7번 먼저 볼까요? 7번에 정답은 4번입니다. 먼저 얘기하고 그 7번의 보기를 잘 보세요. 발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발문에 윗글로 미루어 볼 때 그 윗글로 미루어 본다는 얘기는 윗글의 핵심 정보를 찾아내는 얘기죠. 다음 비트겐슈타인이 보기의 가와 같이 말하는 이유 밑줄 합니다. 보기의 가와 같이 말하는 이유 밑줄 하세요. 그럼 이거 누구의 견해라는 얘기입니까? 비트겐슈타인의 견해라는 얘기죠. 그럼 결국 뭐 찾으라는 얘기예요? 비트겐슈타인의 견해를 찾아내는.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이 글에 뭐 찾으라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죠? 비트겐슈타인의 견해가 이 글에 뭡니까? 주제. 맞죠? 주제 찾으라는 얘기죠. 가보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의미 있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 것 밑줄합니다. 걸어볼까요? 걸어볼까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것 걸어볼까요? 같은 거죠. 그럼 미안합니다. 말할 수 있는 것에 범죄에 속하지 않는다. 미안, 이렇게 볼거든요. 그럼 말할 수 있는 것에 범죄에 속하지 않는다는 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말할 수 없는 것 우리 이 글의 핵심 내용으로 바꿔보세요. 의미 없는 명제 비경험적 세계. 그러면 이 책의 내용이 의미 있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건 이 책의 내용 자체가 뭘 다루고 있다? 의미 있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건 의미 있는 명제라는 얘기입니까? 의미 없는 명제라는 얘기입니까? 다시 여기 봐요. 인간 한계를 넘어섰다 라는 말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의미 있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건 의미 있다는 얘기입니까?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의미 없는 언어죠. 그러면 이거 경험적 세계예요? 비경험적 세계예요? 그렇죠. 이렇게 가야죠. 그럼 결국 가처럼 얘기했다는 건 1번부터 5번 중에 뭐 찾아는 얘기예요? 그래, 비경험적 세계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럼 돼요? 4번. 경험적 세계가 아니라 그랬죠. 끊어요. 그럼 경험적 세계가 아니라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와야 돼요? 그렇죠. 그럼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관계 이퀄 뭡니까? 비경험적 세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답 4번.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찾고. 그러니까 일치불일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물어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문제 요구대로 정보를 확보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선택지를 골라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확보한 정보로 선택지를 골라내는 거지 선택지를 보면서 그때그때 확인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4번. 그 다음에 앞에 6번 요거 애들 엄청 헷갈렸어요. 아니 보세요.
언어와 세계가 관계가 이거냐면 얘가 수단이고 얘가 뭐예요? 대상이잖아요. 맞죠? 그럼 그렇게 해서 자, 이게 대응 관계잖아요. 명제와 사태. 언어를 구성하고 있는 게 명제, 세계를 구성하는 게 사태. 그러면 언어와 세계의 관계나 명제와 사태의 관계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거죠. 그럼 기억, 니은은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디귿으로 갑시다. 물어볼게요. 논리적 그림과 의미 있는 명제. 요거 이거 아니에요? 맞죠? 논리적 그림하고 의미 있는 명제 이거 같은 거 아니에요? 어? 그러면 이렇게 가볼게요. 만약에 이 말이 맞으려면 의미 있는 명제가 왼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됐죠. 언어와 세계의 관계가 뭐냐면 얘가 수단이고 얘가 대상이에요. 명제가 수단이고 사태가 대상이죠. 그러면 왼쪽에 뭐가 와야 돼요? 그렇죠. 수단이 와야 되고 오른쪽에 뭐가 와야 돼요? 대상이 와야죠. 그럼 여기서 의미 있는 명제 논리적 그림을 만약에 그러면 명제가 이쪽에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왼쪽에 명제, 오른쪽에 그림 이러면 혹시 맞을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틀린 거지만 어쨌든 대응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뭐 미음은 아예 관계가 반대 관계니까 따라서 답은 기억과 니은.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예, 첫 번째 질문 했어요. 어려운데 오늘 복습 꼭 하시고 잠깐 지금이 4분이니까 잠깐 쉬었다가 10분 후에 시작합시다.